지봉에서 기도를 하셨고 대종사님보다 11세 연상이죠. 그러니까 유건 선생님은 외숙입니다. 외삼촌이에요. 그 옛날에 외삼촌은 말을 타고 가다가도 외삼촌이 오시면 말에서 내려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외삼촌은 어려운 분이에요.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그러한 외삼촌이 제자가 된다.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마을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외삼촌이 제자가 된다?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원래 이제 그 칠사님은 천도교를 믿었던 분이시고 연세가 37살 때 대종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인선진 그 이야기 책에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가 구호동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칠산이 탕건에 동저고리 바람으로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털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성사님하고 조카를 불렀다. 소태산 대종사는 처음엔 어이 외삼촌 어여 일어나시오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칠사는 막무가내로 소태산 대종사에게 제자가 되기를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조카가 돌을 깨쳤다고 하니까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유건 선생님이 대종사님을 초기에 가장 먼저 존대어를 붙입니다. 당신님이라고 하고 선생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 붙인 이름이 이 유건 이 칠사님이 외숙이 먼저예요. 처음에는 질서가 없었잖아요. 초기에는 대종사님과 대종사님 제자들 서로 맞담배질하고 이랬어요. 담배도 서로 빌려가지고 쏘고 질서가 없지. 뭐가 질서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먼저 당신 성사님 존대어를 붙이고 그 앞에서 깍듯이 예의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따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생질이지만 도덕은 지존의 스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명바위를 누가 발의를 했다고요? 양회를 바르게 된 것은 칠사님이 발의를 했다. 그리고 이제 팔사님. 팔사님은 이제 김광선, 기도봉이 대파리봉입니다. 백수 기룡이 사람이고, 소태산 대종사보다는 12세나 연상입니다. 그리고 팔사님 하니까 대종사님 같이 친구로 생각하는데 친구가 아니고 12살이나 많은 친구예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도 연장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지난번에 연장 친구인 팔산이 나의 이런 어려운 점을 알고 조밥 한 그릇을 갖다 주고 그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연장 친구라고 나오셔. 사실은 12살이면 친구가 아니야. 거의 삼촌뻘이지. 그러니까 아마 대종사님은 몸집이 크시고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위에 사람들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너 살은 그냥 같이 야자하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7살에 이분은 이제 와탄천 건너 마을 마촌 산중에 들어가서 음양복술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선도
쪽 음양 복설 공부를 좀 했고, 그러니까 수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 거의 10세부터 16세까지 한문 공부를 해서 한문도 잘하십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종사님께서 구술을 하시면 팔사님이 다 글로 적으셔서 그걸 법의대전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만든 거예요. 다 팔사님이 만든 거예요. 한문을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연암봉에서 수도하실 때도 팔사님이 소개를 해서 함께 가셨고,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의 첫 제자가 팔사님입니다. 여자 첫 제자는 누구라고요? 예, 발행이 이원아 할머니 여자 첫 제자고, 전체 첫 제자는 팔사님입니다. 팔사님께서 38세 이시제각에서 대종사님께서 최초 법을 설하십니다. 최초 법을 설하실 때 팔사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결심을 해요. 내가 대종사님과 같은 그런 사업을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팔사님은 상당히 잘 살았어요. 그 당시. 잘 살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빚을 한 3,000원 정도 줬대요. 다른 사람들인데. 그 3,000여 원을 빚 문서를 다 불살라버려요.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또 새끼, 그 씨앗소 있잖아요. 씨앗소를 한 50마리를 주었대요. 근데 그것도 싹 탕감을 다 해줘버려요. 그리고 싹 정리해가지고 그 문접밭 한 1,000평 정도만 그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해서 영세저축조합에 희사를 다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참 결심을 하신 거죠.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 당시 그런 것을 안 받는다는 걸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유명한 일화는 방언공사를 할 때 이제 저녁에 이제 방언공사 뚝이 그때 자주 무너지니까 초기니까 거기 둘러보는데 뚝이 이렇게 뚝에서 그 구멍이 나서 물이 새니까 그 손으로 이렇게 막았다가 나중에 이 팔을 이어서 밤을 샜다. 그 이제 빼면 또 터지니까 그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뭐 밤새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날 사람들 발견하고 이제 그 뚝을 이제 손을 봐서 뚝이 터지지 않았다. 그 정도로 그렇게 공심가였다 하는 것이고, 또 팔사님이 유명한 것은 그 초기에 성주를 법회시에 대종사님께서 성주를 외우라고 그랬다고 해요. 그 성주 운곡을 팔사님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팔사님이 법회 전에 성주를 외웠대요. 그 성주를 외운 첫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팔사님이 61세 영산교당에서 이제 열반을 하게 되는데, 열반을 하고 났을 때 대종경 천도품 28장에서 팔산의 영을 위하여 생사거리와 업보멸도에 관한 법설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누가 나에게 고통과 손해를 끼쳐주는 일이 있거든 원망하지 말고 빚을 갚은 것으로 알고 안심하라. 내가 갚을 차례에 갚아버리면 그 업이 쉬어진다. 그 다음에 생사거리와 고락이 구공한 자리를 알아 마음이 그 자리에 그치게 하라. 거기엔 생사도 없고 업보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대종경 천도품 28장에 하십니다. 그러니까 팔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종사님께서 팔산이 열반하자 종사께 없어
성루방방하옵시고 실성 통곡하시기를 여러 번 하였은즉 종사주와 팔산 사이에 맺힌 정곡과 팔산이 우리 회상에서 어떠한 인물인가를 능히 추상하리라 믿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당신 아들 차자 광영이 돌아갔을 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팔산님이 돌아갔을 때 그렇게 슬피 울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 본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심까지야 내가 하냐. 그러나 정오로 봐서 팔산하고 나와 사이에 정오로 봐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또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팔산님께서 당신이 대종사님을 따라서 닮고자 하나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첫째 대종경 70분 4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순일 무사하신 공심이요, 둘째는 시종 일관하신 성이요, 셋째는 청탁 경영하시는 포용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을 원기 22년 8월에 회보 37호에 학이불능이라는 제하의 글을 팔산님께서 쓰신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송벽조 선진님의 천황 모독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1939년이었어요. 농사철이었는데 그때 아주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혹한 가뭄이 왔어요. 그때 송벽조 선생님은 정산종사의 아버님입니다. 정산종사의 아버님께서 천황에게 무기명으로 편지를 올려요.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가뭄이 오고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 것은 새로운 정책을 제대로 꾸리지 못한 천황의 잘못이고, 또 나라의 연호를 소화라고 한 것이 그 표현상으로 보면 이제 소화라니까 뭐 불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가뭄이 든다,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소화라고 했으니까 그걸 당장 바꾸라. 연호가 잘못돼서 가뭄이 이렇게 심하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는 물러나라. 뭐 이런 식으로 장문의 진정서를 써가지고 조선 총독부에다 올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 안 썼죠. 조선 총독부에서 발칵 뒤집어진 거야. 잡아내야 되잖아. 근데 이 글씨를 보니까 잘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한 소인이 찍혀 있어요. 우표 배달배. 그러면 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만 하도 순진했다는 거지. 진안에 사는 사람과 정상도 가서 붙이면 되는데 또 그냥 순진해가지고 그냥 진안에서 붙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틀림없는 진안에 있는 진안에 사는 유림이다. 이 글씨는 워낙 잘 친 거예요. 그럼 유림 중에서 누구 찾아봐라. 다 이제 도경무부에서 와가지고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진안에서 유학자 중에서 누가 그렇게 쓰는 사람이 못 찾은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리를 했는 거예요.
이제 도에서 국리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100일장을 열어라. 진한 군수 명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100일장을 크게 상을 준다고 해가지고 100일장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송벽전 선생님은 그것도 모르고 당신도 글 잘 쓰니까 그 유림들이 내놓으라는 유림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게 같이 가서 이제 또 잘 써내서 또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필적이 똑같은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힌 거죠. 그래서 잡아서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이 사돈이 누구예요? 대종사님이 사돈이요. 불법 연구의 대종사가 사돈이지. 당신 아들은 둘째 아들은 교정원장이지. 첫째 아들은 영산 지부장이지. 당신은 진안 마령교당 교무지. 그 어떻게 되겠어요? 원불교 완전히 그야말로 초상이 되는 거죠. 초상이 난 거죠. 그래서 도에서는 이것은 송적벽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불법 연구에서 이게 한 거다. 이것은 전체가 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송벽조 선생님은 1년 6개월간 감옥살이를 합니다. 이 일로. 그 다음에 장남 우리 정산종사는 21일간 광주 감옥에서 옥고를 치러요. 그리고 대종사님은 이리 경찰서에 불려가서 또 신문을 또 받습니다. 이때 유명한 또 일화가 있죠. 일경이 소태산 대종사를 신문하다가 일경이 앞으로는 그런 제자가 다시 없도록 하겠다는 서약을 해라. 서약을 하면 보내주겠다. 그 서약을 하라고 썼잖아요. 대종사님께 서약을 안 하셨죠?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셔서 빨리 서약만 하면 빨리 나올 수 있었는데 한나절 그랬어요. 끝까지 안 했죠. 그러니까 그때 그 황순사가 대종사님이 너무 고생하고 신문을 오래 당하고 나오니까 자기는 이제 소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 보고 아이고 대종사님 왜 그렇게 깝깝해요. 그냥 그 사인하고 오면 사인만 해주면 되는데 왜 사인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그 고문을 당하기 지금까지 하고 왔냐고 막 그렇게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대종사님이 나는 그렇게 사인 못한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어떤 데는 보면 상당히 유하신 것 같아도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엄청 강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형식적인 문제예요. 그냥 그러겠다 하고 사인 해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도 순사들은 그러한 사인을 받아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래 조치를 했다 하는 근거가 되니까. 근데 대종사님은 거기서 부모가 자녀를 좋게 하려고 하나 그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듯이 또 나라의 임금이 전 국민을 좋게 하려 하나 다 안 되는 것 같이 내가 앞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절대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서약은 내가 할 수가 없다.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하면서 안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한나절 동안 그 일이 경찰서에서 그냥 계시다가 버티시다가 나중에 그냥 사인 안 하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일경의 감시와 탄압의 명분이 강화되죠. 그 불법 연구가 아주 요즘이 이제 불법 그 단체가 됩니다. 그때 그 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의 평가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불법 연구의 불경 사건은 송벽조 개인의 의사 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법 연구의 교리 자체에 불령 사상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혐의를 품게 이르러 목하
전북경찰서에서 경력 내사 중이다. 본 건은 약진도상의 불법 연구회에 있어서는 실로 유감된 불상사건이며 교세 신장에 대하여 현저한 장애를 주는 것으로 관측된다. 고등법원 검사국에서 자기들이 평가한 거예요. 불법 연구가 지금 상당히 신장세에 있는데 앞으로 교세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가장 제기되는 거 보면 그 총부에 이제 그 감시가 강화가 되고 나중에 이제 도산 안창훈 선생 또 원불교에 한번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불법 연구 안에서 지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연결해서 원불교 내 독립운동 하신 분, 운동가들이 있어요. 소개를 하면, 첫째는 경북 성주 출신 정산종사 가문이 독립운동가 가문입니다. 정산종사 가문 야성 송씨 집안은 일제강점기 내에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유림들의 3.1운동이라 불리는 파리장서 사건, 독립청원서 사건에는 문중에서 대거 참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파리장서 사건에 참여했다가 옥호를 치는 송인집, 본명은 창어, 선진한 후일 원불교에 귀의하여서 원광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성 송씨 집안이 아주 유명한 유림 집안인데 3.1 독립운동 때 유림 대표가 거기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림 대표가 없는 것이 유림으로서는 상당히 치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림들의 3.1 운동이라 하는 파리장서 사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파리가 청원서를 올려서 독립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북 남원의 상산 박장식 종사의 가문도 독립운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상산 종사의 집안은 3대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는데 조부 박주현, 부친 박희창, 백형 박정식 등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산 종사님의 큰형 되는 영산 박정식은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이 중심이 된 28 독립선언의 주역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옥고를 치르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타원 이공주 가문도 독립과 조금 관련이 있다. 원래 이화학당에 입학하기 전부터 여성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최초의 미국 대학 여학사 출신인 한한사 선생으로부터 직접 이제 이공주 보사님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태상 대종사께 귀의하기 직전에 부군을 읽게 돼요. 그 부군은 그 일본 메이지 대학 학생으로 우리나라에 그 학생 때 귀향을 해서 농촌 계명 운동을 전개하다가 과로로 사망을 해요. 일찍이. 그때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구타원님은 남편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하고 있고 경성 여자청년회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해서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그 전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팔타원 황정신의 가문입니다. 황정신의 법사님은 10세 때 이미 모친 송충성 여사와 함께 고향인 황해도 연백에서 3.1 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1920년대 초중반에는 만주 길림으로 망명하여서 저명한 독립운동가 편강열 선생이 조직한 독립무장운동단체인 어성단 활동에 뒤에서 돈을 대줘요.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경산 조성광 선생 가문 또는 영산 박대환 선생님 가문, 유산 유허일 대봉도 가문도 다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던 그러한 집안이다. 원불교 초기 선진님 중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의식이 있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 그 어떤 규모나 이런 걸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그 의식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 하다 빠진 게 있는데, 소태선 대종사의 연화봉 적공 이야기입니다. 연화봉에 대종사님께서 3개월 적공을 하셨는데, 이때 대종사 연세가 24살 정도 때 연화봉으로 가십니다. 이때 팔사님이 소개를 해서 이제 가죠. 왜 팔사님께서 소개를 하냐면, 이 연화봉터의 집주인이 연강 한의원 김중산 선생님의 소유였어요. 그 김준상 선생이 한의사인데, 김중산 선생이 그 초막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의사인데 그때 피부병을 잘 고치는 명의로 소문이 났어요. 그때 피부병이라는 것은 문둥병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치료를 하려니까 가정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없는 별도의 공간에서 치료를 한 거예요. 뭐 열흘도 치료하고 일주일도 치료하고 길게는 몇 달도 치료하고, 그 연화봉 초당이 그러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대종사님께서도 거기 가신 것이 어쩌면 치료차 갔는지도 몰라요. 대종사님도 피부병이 많았으니까 아마 연관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팔사님 먼 친척이에요. 그래서 팔사님 알아. 그래서 그분에게 소개를 해서 대종사님이 거기 가서 기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려주었어요. 그런데 가실 때 그 영광한의원에 가서 하룻밤을 유합니다. 하룻밤을 주무시고 이제 초당으로 가서 3개월 가 계시는데, 그때 그 집 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서로 보았을 거 아니에요. 하룻밤 주무실 때. 그때 딸이 대종사님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적공을 하는데, 그때 대종사님께서 상당히 기운을 많이 타셨다고 그래요. 그때 선외력에 나오는 1타동공, 1타례, 2타동공, 2타례, 3타동공, 3타례 있죠. 그 주문이 그때 거기서 떠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많이 하시고, 우주신 접기적기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시방신 접기적기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떠오르는 걸 그냥 하신 거예요. 이때 박씨 종중에서 선조의 묘의장을 위해서 대종사님께 상의를 하러 이렇게 왔다 그래요. 그때 대종사님께서 그 묘의장 하면서 후손의 발복을 빌면서 묘를 이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 그때만 하더라도 대종사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것이 보편적인 사고였어요. 네. 보편적인 사고였는데 그 시대의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을 참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의식이 얼마나 앞서갔어요. 지금도 전보로 다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묘 좋은 데 쓰면은 자손이 잘 될 거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대종사님께서 그 오신 분에게 글을 써 주십니다. 뭐라 그러면, 청산백골 위후사 허명세전 모인시, 푸른 살에 묻힌 백골을 가지고 자손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람 없는 저자의
대대로 헛 이름을 전하는 것과 같다.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이거죠. 푸른 산에 묻힌 백골을 가지고 백골을 어디다 묻으면 자손이 잘 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바란다는 것은 사람이 없는 저작거리, 그거 시장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 가가지고 자기 이름을 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부질없는 일이다. 그렇게 시를 써서 보낸 적이 있고, 또 팔사님에게는 연도심수 천봉을 수덕신여 만객주라는 글을 써 주십니다. 도를 닦으니 마음은 일천봉우리에 소선 달처럼 빼어나고 덕을 닦으니 몸은 일만 섬실은 배만큼이나 크다. 우리 고시 공부할 때 이것이 나왔어요. 한문 시험에 고시. 그리고 이제 팔사님이 그때 연화봉에서 좀 그 신기한 그런 현상들을 경험을 했다 하는 것을 당신 아들 김형호 형사님에게 전했는 말씀을 김형호 선생님이 구설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어느 날 그 같이 대종사님과 한 방에 그 연화봉에 있는데 허공에서 풍악이 울리고 방문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초당 앞에 그 초당 앞이 대낮같이 밝고 도복 입은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대종사님께 큰 절을 올리고 그런 현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며칠을 그런 현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팔사님께서 당신 아들인데 그런 말씀을 전해줘서 아들이 이렇게 구술해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초당 집 주인 딸, 하루는 대종사님께서 계시는데 그 초당집 주인 딸이 나물 그 하는 그 소쿠리를 들고 호미를 들고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물 캐러 오는 것 같이 꾸며서 대종사님을 만나러 온 거죠. 대종사님이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고 하니까, 아니 제가 전번에 우리 집에서 하룻밤 유화하실 때 선생님을 뵀는데 그래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서 있지 말고 말에 좀 앉으시라고 그렇게 앉게 하시고, 다시 내가 잠깐 볼 일이 좀 있어서 내가 볼일 보고 온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앞산에 올라가서 도망가서 안 내려오신 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천이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그냥 멋쩍어서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좀 야박했던 것 같아. 그쵸? 근데 이 집에서는 이 이야기가 계속 원불교에서 전해지니까 나중에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이게 다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내용으로는 사실은 너무 없어요. 그냥 왔다 만났다 그냥 도망갔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좀 너무 간략된 것 같아. 그렇잖아요. 만약 그 정도의 사건을 스토리로 남길 때는 많이 있었겠죠. 뭔가 대화도 좀 있었고 뭐 좀 있을까, 숨어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책략되어 있는데 하여간 그런 일도 있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원불교 불법 연구에 오시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1932년에 홍구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폭탄 투척을 하잖아요. 그 일로 관련이 돼가지고 4년 징역형을 받습니다. 국내로 호송돼서 경성 형무소, 대전 형무소에서 4년 동안 그걸 형무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이유로 해서 이제 가석방이 돼요. 가석방이 되고 나서
1935년도 그때 이제 저 아래쪽으로 삼남지방을 이렇게 한번 순회를 합니다. 그리고 1936년도 원기 21년입니다. 원기 21년도에 호남지방과 영남지방을 순회를 해요. 근데 호남지방에 순회하는데 이분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교육계통이에요.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익산에 있는 그 김제 백구에 있는 치문학교라고 있는데 치문학교를 설립한 사람을 그 전치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북일명에 있는 계문학교 설립자 김한교라는 사람을 만나려고 그쪽으로 오시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동아일보 1위 지국장 배은이라는 사람이 원불교에 상당히 호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불교에 대한 좋은 기사를 많이 썼는데 이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인데 불법연구회라는 단체가 있다. 여기에서 멀지 않고 가까이 있는데 한번 가보면 어떠냐 하고 소개를 해요. 우연히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상당히 거기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돼 가지고 불법연구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따라온 사람은 그 동아일보 기자 배현과 매일신보 기자 이창태, 조선일보 기자 조기학, 중외일보 기자 김철, 그리고 이리 경찰서 고등계 형사들 이렇게 해서 같이 옵니다. 이분들을 소개한 사람은 팔사님 아들 김명호 선생님이 이분들을 쭉 소개를 해요. 그때 당시 원불교 불법연구회는 그 대각전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원기 20년에 대각전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대각전이 지금 대각전도 사실은 지금도 커요. 84평인가를 지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익산에서 최고 큰 건물이에요. 대각전이. 그래가지고 그 전하고 그 구경하러 사람들이 많이 올 정도로 큰 건물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는 다 초가집 짓고 살 때니까. 근데 그 큰 건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역시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와서 보시고는 생각보다 이 건물도 시설도 크고 이렇게 규모가 큰 것에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록에 의하면. 김영원 선생님 말씀이요. 상당히 시설이나 이런 거 규모가 큰 것에 상당히 놀랐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거기 이제 청하원에서 이분들을 함께 이제 대종사님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하고 만나게 되는데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못해요. 왜 형사들이 뒤에 있어?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건강이 괜찮으시냐? 그리고 그때 4년간 깜방 생활하고 나오셨으니까 몸이 안 좋겠죠. 도산 선생이. 그 얼굴은 초췌하고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기상은 넌노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분을 이제 위로하고 그러니까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도 거기서 이야기가 나는 여러분 지금 보시듯이 나는 내가 눈이 있고 내가 입이 있고 그래도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말을 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볼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들을 수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대종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박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박 선생님께서도 앞으로 크게 고초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속에 있는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서 나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불편을 겪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감옥도 가고 너무 고생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 투쟁도 좋고 뭐 혁명도 좋고 하지만 앞으로는 정신운동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박 선생님 같은 일을 나도 앞으로 그런 일에 더 열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다고 그럽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대종사님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도산 선생님은 평남 강서에서 출생을 했고 대종사님은 영광에서 태어났어요. 도산은 미국과 중국 등 외국에서 떠돌았고 소태사는 조선을 떠나지 않았어요. 도산은 기독교를 배경 삼아서 뜻을 펼쳤고 소태사는 불법을 배경으로 삼았어요. 이건 좀 다른 점이에요. 근데 또 닮은 점도 있어요. 두 분은 다 안경을 썼어요. 이마가 좀 훤해요. 훤하게 비켜주고 호가 둘 다 산자래요. 소태산, 도산. 산자라고 붙었어요. 호가. 그 다음에 도산은 수양법은 정자법을 했어요. 정자법. 소태산은 좌선법. 도산은 무실역행, 실업을 강조하고 개간하고 농장을 만들었는데 소태산은 방언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도산이 북만주 밀산기지 개척과 모범촌 건설에 집착을 했어요. 소태산은 익산에 신앙공동체를 건설을 했어요. 도산은 준비론으로 3대 요소, 인재, 교육, 금전, 경제, 그 다음 단결력, 정신,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도산. 근데 소태산은 약자로 강자되는 본문에서 첫째, 경제 자본 축적. 둘째, 교육, 가르치고 배우는 것. 셋째, 공공심 양성. 정신은 공익심 양성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했어요. 근데 비슷해요. 두 분 다. 그래서 좀 더 도산 선생님과 그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좀 더 일찍 만나고 좀 깊이 교류를 했으면 더 참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우연하게 원불교 불법 연구회를 오셨는데 이제 형사들은 이제 야단이 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서 도산이 불법 연구회에 왔냐? 어떻게 해서? 뒤를 막 이제 취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불법 연결을 아주 그 요주의 단체로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하원이 있잖아요. 청하원은 이공주 보사님의 개인 집이에요. 그거를 뺏어가지고 거기다 일본 주재소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도산 선생님 다녀가시고. 그래가지고 불법 연구 안에다가 그냥 지서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향이 크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우연히 그냥 들리신 건데 다녀갔다는 것 때문에 그 주재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형사를 배치를 하고 감시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원기 21년부터 26년까지는요, 엄청나게 계속 엄청나게 감시하고 또 경계하고 오만 그걸 다 합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대종사님 돌아가신 직전까지. 그리고 그 뒤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정전을 발간하려고 그랬잖아요. 정전 발간하려고 도경무에 신청을 하니까 취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사상이 불온하다. 응? 일본을 크게 찬양하는 조선 총독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불경스럽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김태엽 스님이죠. 나중에 그분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정전에서 불교 정전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발간하게 되는데, 원기 23년 8월에 불시의 총독부 미서바시 경무국장, 전북도경 경찰부장, 고등과장, 이리 경찰서장, 고등주임, 총독부 종교 전담 담당관, 신문기자, 이런 사람들이 불시에 총부에 옵니다. 불시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독부의 미서바시 경무국장, 지금이라도 만약에 저 청와대 어떤 경무 담당 그 대장이 뜬다고 하면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제시대인데
경무국장이나 하면 얼마나 저 어려운 사람이에요. 전북 도경 경찰부장, 도경 경찰부장만 뜬다 해도 난리 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야. 와서 교리를 점검하고 거기서 한 얘기가, 왜 원불교는 사언을 얘기하면서 천지연 있고 부모원 있고 동포 범죄는 다 있는데 여기는 왜 황제연이 없냐? 또 그런 거요. 황제연이 뭐냐 이게? 에? 황혼의 덕으로 사는데 왜 황제연이 빠졌냐?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대중사님께 어떻게 얘기했어요? 대중사님이 답을 뭐라고 했어요? 봤어? 읽었어? 네,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네, 앞이 딱 막히는 얘기죠. 대종사님께서 정말 이때 답변을 너무 잘하신 거죠. 너무 잘하셔서 위기를 모면했지, 만약에 거기서 답변이 제대로 못됐다면 불법연구 해체가 됐어요. 정말 해체됐어요. 근데 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 불교 신자들은 다 불법의 은혜에 의해서 사는 거다. 부처님의 은혜로 살고, 우리 온 국민은 황은의 은혜로 산다. 근데 그러한 큰 은혜는 여기에 들어가지를 않았다. 불은이 없지 않느냐. 그러듯이 부처님의 은혜가 여기 없듯이 황제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하기 때문에 여기 넣을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원불교 순환사를 보면 황언을 교리에 맡기라고 그럽니다. 나중에는 근행법에 한 번은 넣기도 해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